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 대선 주자인 트럼프와 해리스 두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 지명 뒤에 상승세를 타는 듯 했지만 뉴욕타임스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접전 속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종 승패를 결정할 7개 경합주의 승부 역시 팽팽한 상황이고요. 지금으로선 누가 이길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에 열리죠. 이 첫 TV 토론에서 누가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빙의 대결 구도로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 미국 대선 판세에 대해서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프랑스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3월에 개학하는 우리와 달리 프랑스는 9월에 새학기를 시작하죠. 그리고 유럽 다른 나라들보다도 방학이 긴 편이라고 합니다. 이 프랑스 교육과정에 대해서 통신원 연결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미국이 이란의 대러 미사일 공급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수백 개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란이 이에 상응하는 중대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 유엔 이란 대표부는 관련 보도를 부인했으며 러시아 측도 이런 정보가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이란이 러시아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난민 범죄로 골머리를 앓는 독일이 모든 국경에서 입국자를 검문해 불법 이민과 테러 등 범죄 위험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조치로 통제 중인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폴란드 국경에서 국경에 더해 오는 16일부터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 국경에도 경찰관이 배치됩니다. 경찰은 무단 입국자와 범죄 위험 인물 등은 돌려보내며 이에 따라 독일 국경을 넘나들 때는 여권 등 신분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에 난민 흉악 범죄가 잇따르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등의 테러 위협이 고조되면서 국경을 봉쇄하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은 폭염으로 산불이 확산하고 있고 남동부 지역에는 허리케인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동쪽에 인접한 샌버너디노 카운티 지역에서 지난 5일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산불로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가 불에 탔으며 1,700여 명의 소방 인력이 현장에 투입됐습니다만 화재 진압률은 3%에 불과합니다. 반면 미국 남동부 멕시코만 상공에서는 열대성 폭풍 프레슨이 발달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어 미 기상청이 루이지애나 남동부 전역에 허리케인과 열대성 폭풍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윌리엄 영국 왕세자의 부인은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암 화학요법 치료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왕세자빈이 현지 시각으로 9일 인터넷에 육성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영상 메시지는 왕세자빈이 지난 3월 20일 암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 주라고 공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영상입니다. 올해 왕세자빈은 11월 달 현충일 행사나 크리스마스 캐럴 공연을 포함해서 대외 행사에 몇 차례 더 나설 예정이라고 영국의 BBC가 전했습니다. 캐나다 패션업계 거물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이 니가드 인터내셔널의 창업자인 피터 니가드에 대해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1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의 범행은 1980년대부터 2005년까지 이뤄졌으며 피해자 중에는 사건 당시 나이가 16세에 불과했던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핀란드 태생인 니가드는 50여 년 전 캐나다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스포츠웨어 회사를 설립해서 북미에서만 170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유통업체로 키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네. 너무 긴장될 것 같습니다. 한 번밖에 못 한다고 하면 뭐든지.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얘긴데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미국 대선 TV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 네. 트럼프 후보는 사실 바이든 대통령과 한 차례 TV 토론을 했었고 이번이 그렇죠. 두 번째이고 마지막이 되는 거고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는 첫 번째 TV 토론이자 마지막 토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번 토론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유권자들에게 확인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플러스. 하지만 나쁜 모습,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게 마이너스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능 시험이 떠오르는군요. 맞아요. 이 한 번으로. 한 번이자 마지막. 맞아요. 아, 그러네요. 네. 굉장히 떨릴 것 같습니다. 이 토론 규칙은 지난 6월 달 TV 토론과 거의 비슷한데요. 한 후보자가 발언할 때 다른 후보자의 마이크는 음소거. 이렇게 결정이 됐군요. 음소거 되는 네, 걸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는 서로에게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진행자만 질문하는 것이고 메모지도 가져갈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머릿속에 모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모든 정보가. 네, 정확한 정보가. 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광고 시간, 왜냐하면 이 토론이 1시간 30분 진행되거든요. 네. 중간에 광고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후보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상 돈전 던지기 방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이겨서 네. 일단 트럼프 요청대로 2분간 마무리 발언하게 되고요. 이제 트럼프, 해리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두 사람 표면적으로 굉장히 다릅니다. 네. 한 사람은 남성, 한 사람은 여성. 그리고 네. 진보 흑인 아시아계 여성 후보, 보수 백인을 대표하는 남성 후보가 마주 앉아서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현안에 대해서 정말 물러설 수 없는 토론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대선이 지금 2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죠. 두 후보 지지율이 지금 초박빙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토론이 대선 향방을 가를 거다라고 미국 언론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두 사람이 이렇게 워낙 다르다 보니까 그쵸. 이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도 아주 달랐다고요. 네, 한 사람은 정말 모범생 스타일. 네. 해리스 부통령 검사 출신이어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 그렇죠. 임기응변, 음. 즉흥적인 화법 이런 거에 능하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국 언론들이 두 사람의 토론 준비 과정, 토론 전략, 전망 이런 것들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일단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주말 일정 대부분을 다 비웠고요. 피츠버그에 있는 호텔에서 토론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토론장을 본뜬 세트장과 조명을 준비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여까지 동원해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고요. 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신공격, 막말의 대벽에서 트럼프가 최근에 갔었던 집회 발언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상 문제집을 쫙 그러네요. 풀고 있는 총정리 네네.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리스는 특히 성추문 입막음, 선거 개입 등으로 기소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이 사람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그걸 그렇죠.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정책 분야에서는 트럼프의 낙태권에 대한 입장 번복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별도 토론 준비 없이 통상적으로 지금 유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첫 토론에서 사실 압승을 그렇죠. 거뒀습니다. 네. 결국 그 토론을 계기로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에서 후보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세를 몰아서 자신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다 네. 이런 거죠. 원래 네. 공부 잘하는 데는 준비 안 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바이든 행정부 여러 가지 경제 정책 그리고 이제 불법 이민자 문제를 집중적으로 트럼프는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경합진 펜실베이니아의 경제 현안인 셰일가스 출법인 프래킹에 대해서 반대해서 찬성으로 돌아선 민주당 해리스 후보의 태도 변에 대해서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후보 사퇴하고 나서 트럼프 지지장을 밝힌 무소속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토론 현장에 나와서 장외 응원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네. AP통신에서는 모욕과 방해로 상대방을 뒤흔드는 특출난 능력에 있는 토론자와 해리스가 맞붙게 됐다라고 표현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날카로운 펀치를 나는 것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두 사람 맞붙는 게 좀 불만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저희 생방송 시간이 이제 토론 시작하고 10시. 한 1시간 정도 흐른
맞아요. 다음이라서 또 어떤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을지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인데요. 3년 전 일을 지금 왜? 네. 예. 다 지나간 일을 누가 꺼내가지고 다시 얘기하면 기분이 나쁘죠. 좋지는 예. 않죠. 근데 이거는 지금 미국 대선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네네. 미국 공화당 쪽에서 3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꺼낸 겁니다. 뭐 뒤끝이라기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을 공격할 뭔가 소재거리를 찾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아프간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프간 철군 과정의 혼란 이거에 대해서 공화당이 다시 한 번 더 바이든 행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350쪽 분량의 공화당 측의 보고서를 보면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다라고 명칭을 사용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국가안보팀 핵심 인사들을 규탄하는 결연을 채택하고 분쟁 지역에 있는 비전투 요원들의 대피 작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영 절차 포함해서 23개 권고안도 같이 제시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보고서에 대해서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공화당이 아프간 철군에 대해서 조사에 밝혀진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인정하기보다는 뉴스에 머리식해서 장식하기 위해서 당파적인 시도를 하는 거다라면서 강력히 비판했고요. 특히 해리스 부통령 역할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떡하니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행정부가 탈레반과 먼저 협상을 통해서 아프간 철군을 촉발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민주당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프간 미군 철군에 발판이 된 도하 협정은 2020년 2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도로 미국과 탈레반이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체결한 건데요. 탈레반이 쿠데타를 일으켰었던 이슬람 무장단체 알카에다와 관계를 끊는 대가로 네. 아프간에 파병된 미군 그리고 나토의 국제동맹군이 14개월 안에 단계별로 철군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2달도 남지 않은 대선 판도에 영향을 미치려고 공화당이 때 아닌 정쟁을 펼치는 거다라고 비판하는 건데요.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평가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왜 대선 앞두고 지금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시기상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한편 공화당은 2021년 8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의 아프간 미군 완전 철군 결정을 대표적인 외교 실패라면서 공세를 펼쳐왔고요. 당시 IS 산하 조직이 자행한 카불 공항 자살 폭탄 테러로 미군 13명, 아프간 주민 170명이 숨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11월 대선 그 날까지는 뭐 이런 얘기들이 네. 많이도 오가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뭘 더 잘못했는지를 그렇죠. 물고 늘어지겠죠. 네. 자,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생각과 너무나 다른 현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으로 네. 2년 6개월째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무기 부족 그리고 사기 조화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동부전선 요충지인 포크로우스크에서 장기간 복무로 지친 그런 병사들이 지금 탈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동부전선을 지휘하고 있던 지휘관들, 장교들은 탈영과 불복종이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새로운 동원령에 따라서 전쟁에 투입된 신입 병사들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력 부족에 시달렸었던 우크라이나군이 올해 초 대규모 동원령을 내렸는데요. 전쟁 초기에 자원 입대한 병사들과 달리 이번 동원령에 징집된 신병들은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심참이니까 네. 너무 그것도 불편하고 지금 뭐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맞아요. 너무 길어졌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전쟁터에 가봤더니 신병들이 보는 것은 엄청난 숫자의 러시아의 드론기, 포병대, 박격포 이걸 보면서 진짜 생각이 아니라 현실로 전쟁을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전투에 투입됐다가 살아남으면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영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투를 거부하거나 군을 떠날 방법을 신병들이 찾고 있다는 거죠. 지난 겨울과 올해 봄 우크라이나군이 전력 열세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군사 지원안이 지금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서 무기가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더욱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영병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의회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월 달부터 4개월간 주둔지를 포기하거나 탈영한 혐의로 군인 19,000여 명에 대해서 형사소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는 지난 수개월간 이 격전지를 조금씩 이제 그렇죠. 장악하고 있고요. 네. 우크라이나 군의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러시아 군 쪽의 진격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탈영병들이 속출하고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할 네. 이유들은 늘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나 네.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늑대 전사의 최후인데요. 어떤 네. 얘기인가요?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를 뜻하는 단어가 전략 외교, 그러니까 늑대 전사 외교라는 건데요. 네. 이걸 대표했던 인물이 칭강 전 외교부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국영 출판사의 하급 직책으로 강등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전직 미국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서류상의 칭강의 이름은 현재 중국 외교부 산하 세계 지식 출판사의 하급 직책에 올라와 있다고 하는데요. 칭강이 감옥에 가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의 경력은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칭강 전 외교부장은 초고속 승진을 통해서 2022년에 외교부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네. 이듬해 3월 달에 전국 인민대표 대회를 계기로 해서 국무위원도 겸직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첫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인 발언을 쏟아놓으면서 아주 강력한 입장을 가진 외교부장으로 입지를 굳히려고 했었는데요. 네. 외교부장이 된 지 5개월 만에 언론에서 모습이 사라졌고 결국은 취임한 지 7개월 만에 외교부장으로서 낙마가 공식화됐습니다. 네, 그동안은 뭐 사망설, 투옥설 뭐 여러 소문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그 7월 달에 20기 중앙정치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직후에 칭강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면직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는데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뭐 사망한 거 아니냐, 뭐 어디 투옥된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하급 관리로 강등이 된 건데 실각 배경에는 홍콩의 위성 방송인 봉황 TV 앵커와 불륜설이 있었습니다. 이 앵커가 친전 부장과 불륜 관계였고 네. 미국에 혼외자가 있었다 이런 보도까지 미국 언론 통해서 나온 거고요. 미국 언론들은 사실 중국 정치에서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좀 행동이 범죄로까지 간주되지는 않는데 이 봉황 TV 앵커가 워낙 유명인이고 네. 또 그런 사람과 중국의 정치인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잠재적으로 보안 취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이걸 범죄로 취급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앵커가 어린 아들과 함께 사설 전용기로 여행 다니거나 세계 각국 그 정상들과 만나는 모습을 SNS에 올렸고 이게 결국은 중국 정부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거죠. 결국 친전 부장은 이렇게 낙마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늑대 전사의 최후가 네. 됐네요. 다음 키워드입니다. 1960년대 이후 최악인 게 어떤 걸까요? 네, 요즘 일본 도쿄에서 매독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도 보건의료국에 따르면 올해 9월 초까지 해당 지역에 집계된 매독 감염자가 2,460명인데요. 예. 지금까지 최다 기록이 작년에 3,701명인데 여기에 근접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성별로 보면은 남성이 70%, 여성이 30%였고요. 연령대별로 봤더니 남성의 경우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고요. 여성은 20대가 주로 많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국 관계자는 매독의 특징은 자각 증상이 아주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증상인 경우에도 감염 사실 모르고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도쿄도는 신주쿠, 타마 등 여러 지역에서 무료 익명 검사실을 지금 설치하고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4시간 인터넷 예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발 좀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매독 감염 문제가 최근 몇 년 사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네. 2022년에도 도쿄도에서만 3,677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작년에도 3,700명 넘게 나왔습니다. 네. 특히 2020년에 23년 만에 전국 연간 감염자 규모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고 1960년대 이후 지금 최악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매독이 유행하는 이유는 어떻게 밝혀졌나요? 일단 일본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네. 매독 확산의 원인이 해외 여행객 입국 허용 그리고
데이트 앱 사용 증가 때문에 네. 무분별한 관계가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다.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매독은 15세기 무렵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감염병인데요. 20세기 들어서 페니실린 개발되면서 위세가 줄었습니다만 네네. 하지만 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정도 감염자가 나오는 흔한 성병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신체 장기 염증성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 중추신경계에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좀 미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고 방치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죠.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그러면 있다고 이게 합니다. 빨리 퍼지게 되는 네, 건데 빨리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라 이런 얘기군요. 일본에서. 지금은 항생제 통해서 비교적 쉽게 예, 치료할 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백만장자, 억만장자, 이제는 조만장자. 네. 달러로 밀려내요. 그럼 이제 백만장자인데 이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은 억만장자가 되는 건데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빌려내요. 그러면은 10억이니까 네. 이건 이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제 조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세계의 이야기라서.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335조 원의 자산가가 될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영국에 있는 자산 분석 업체인데요. 인포마 커넥트 아카데미가 머스크 CEO 재산이 지금 연평균 110%씩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7년 되면 1조 달러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순자산 2,510억 달러니까 이게 1년마다 110% 늘어나게 되면은 거의 3년 안에 이제 1조 달러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뭐 맞아요. 전혀 감이 없는 그런 숫자긴 한데 어쨌든 아, 그렇구나. 이렇게 네.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스크 CEO에 이어서 두 번째로 조만장자 자리에 올 사람은 인도 아다니 그룹의 가우탐 아다니 회장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네. 이 회장님은 연간 자산 증가율이 125%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돈이 돈을 계속 그렇죠. 낳는 네, 그런 상황이 네,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의 젠슨왕 젠슨왕. CEO도 네. 역시 이제 곧 조만장자가 될 거라고 그렇겠죠. 하고요. 네. 인도네시아 재벌인 파리토 퍼시픽 그룹 회장도 2028년에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적인 명품 그룹인 프랑스의 르비통 모네 헤네시의 아르노 회장 그리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거 CEO도 2030년이 되면 조만장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상이 나왔습니다. 네, 뭐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그래도. 일하는 걸로 보람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릭 스프링필드의 제시스 걸 전해드립니다. Jesse is a friend. Yeah, I know he's been a good friend of mine. But lately something's changed, it ain't hard to define. Jesse's got himself a girl and I wanna make her mine. And she's watching him with those eyes. And she's loving with that body, I just know it. And he's holding her in his arms late at night. You know I wish that I had Jesse's girl. I wish that I had Jesse's girl. Where can I find a woman like that? I'll play along with the charade. There doesn't seem to be a reason to change. You know I feel so dirty when they start talking cute. I wanna tell her that I love her, but the point is probably moot. 'Cause she's watching him with those eyes. And she's loving him with that body, I just know it. And he's holding her in his arms late at night. You know I wish that I had Jesse's girl. I wish that I had Jesse's girl. Where can I find a woman like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주요 6개 암 수술 건수가 17%가량 줄어들고 병원 10곳 중 5곳은 응급실 가동률이 이전보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오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계엄 준비사 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경찰이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또 방심위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보도되자 방심위는 개인정보 유출 의혹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제뉴스 매체를 사칭해 공모주를 준다며 22억 원을 챙긴 혐의로 리딩방 업체 대표와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경남 거제시 하나오션에서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건조 중인 선박상부 30여 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하나오션은 오늘 예정된 착공식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5일 불이 난 김포공항 주변 공장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프랑스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리 김선영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럽에서 이제 뭐 여름방학 끝나고 새학기, 새학년이 시작됐을 텐데 좀 네. 길잖아요, 유럽 여름방학. 그중에서도 프랑스가 유독 길다면서요? 네, 우선 프랑스의 방학과 학기 중에 특징을 살펴보면요. 네. 우리나라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이 있지만 프랑스는 2달마다 2주씩 방학이 있는데요. 네. 각 방학에는 테마가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초에는 만성절 바캉스, 12월 말부터 1월 초는 노엘 바캉스, 즉 성탄절 휴가고요. 네. 2월에 2주간은 스키 바캉스, 4월은 부활절 바캉스, 그리고 6월 말은 학년 말이 되고요. 네. 7, 8월은 건 바캉스라고 하며 여름 방학이 됩니다. 따라서 새학년을 준비하는 입시 기간, 또 수능에 해당하는 바칼로레아도 5, 6월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이 쉬게 되면 사실 맞벌이 가정에서는 역시 힘들지 않을까. 뭐 맞벌이 가정을 위한 어떤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네, 맞벌이로 아이와 방학을 함께 쉬지 못할 경우에는 성트르드 로아즈라는 취미센터가 매번 방학 기간마다 열려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접수는 간단히 방학 전에 할 수 있고 인근의 선호 학교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취미 활동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뮤지엄 단체 견학, 스포츠 단체 관람, 수영, 캠핑 만들기 등 방학 중에도 친구들과 재미있게 어울리고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어울릴 기회가 생겨 사회성이 부족한 학생들이 방학 기간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친구들과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새학기 초 이 성트르드 로아즈를 이용했던 학생들이 터먹서먹함 없이 곧바로 친구들과 잘 용하려는 점도 방학에도 학교에 맡겨야 하는 어른들에게 어쩔 수 없는 미안함을 조금이나마 덜게 해줍니다. 그러네요. 학기 중에도요, 사실 아이들을 돌봐주는 방과 후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잘 마련돼 있나요? 네, 프랑스 공립학교는 3살부터 5살까지 유치원 과정, 5년 과정인 초등학교, 그리고 4년은 중학교, 3년은 고교 시절을 보냅니다. 방과 후 수업은 또 6시까지 학교에서 지켜져 일하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늦은 픽업 시에
프로그램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한국 교민들이 많은 파리 15구의 공립초등학교는 네. 올해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화요일 15시부터 16시 반 사이 따비라고 하는 방과 후 특기적성 수업 시간에 연극, 재활용품 제조로 하는 창작 예술, 체스, 축구, 도자기, 마리오네트 인형극 등 다양한 수업을 제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후 4시 반에는 굿대라는 간식 시간이 있고 이후에는 아틀리에라고 남아있는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녁까지 또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초등학교부터는 6시까지, 유치원, 유아원은 6시 반까지 학교에서 맞벌이용 프로그램을 가능하며 돌봐주지만 부모는 여기서 아주 민감하게 지켜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네. 바로 학교할 때 픽업 마감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납치, 유괴 등 문제로 아무나 데리러 갈 수가 없고 부모 또는 부모가 긴급히 경우 미리 허가서를 작성해 위임한 자에 한해서만 아이를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한 학교에서는 6시까지 부모가 안 와서 아이를 경찰서에 인계하고 교직원이 퇴근한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예, 학교가 학부모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이들을 늦게 찾아옴으로써 나도 우리 가정에 돌볼 자녀가 있거나 계약된 시간이 있는데 피해를 주지 말라는 것인데요. 그렇죠. 결코 그렇죠. 갑을 관계가 아니라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받는 관계가 서로 동등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와 문화적 차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교직원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고개를 숙이거나 피해를 보지 않고 네. 상호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특징입니다. 네, 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 수업료에 좀 차이가 있다면서요? 예. 클래스는 부모의 수입에 대비하여 수업료가 현저히 다른데요. 네. 올해 기준 최저소득은 0.64에서 0.71유로를 내고요. 네. 고소득층은 26.80유로까지 10등급으로 차등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나라에서 부모 수입에 따라 등급을 매기지만 자동 이체를 받는 것이라서 학교 내에서는 누가 얼마를 내는지 아무도 몰라서 차별 등의 염려도 없습니다. 이게 1유로 미만도 있고 26유로까지 이렇게 있으면 차이가 꽤 나는데요. 학부모들의 뭐 반발 같은 건 없나요? 네, 반발은 없습니다. 공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네. 오랜 국가의 문화이고 복지 정책으로 인정하고 있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또 평등권을 존중하면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득과 재능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책인데요. 네. 공교육 서비스의 지원 분배는 경제, 지역 및 사회적 차이와 상황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또 건강 문제로 특히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은 맞춤형 지원 조치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점심시간에도 공립학교는 평등, 자유, 무종교성을 강조하고 있어서 가령 무슬림 학생들이 의 경우 할랄 음식 그리고 라마단 등과 같은 종교적 사유나 기타 사유를 점심시간에 기가하여 먹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집에서 먹고 오는 거예요? 네네. 네. 학교 구내 식당에서 먹을 경우에는 네. 이 식비 역시 부모 소득 등급에 따라 차이 나게 됩니다. 물론 식사는 동일하고 식비도 비공개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살펴본 바처럼 거의 돈 들이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으며 9월 초에 입학 시에 학교에서는 펜과 연필, 교과서, 가위, 풀 등 기본적인 수업 준비물마저 에코백에 가득 제공되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더라고요. 1학년 입학시켜보니까. 네. 정말요? 프랑스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 파리 김선영 통신원이었습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대선 판세가 또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논란으로 후보직을 전격 사퇴한 이후 새로운 후보로 등장한 해리스 부통령 상승세를 타면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또다시 초접전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후보 교체에 따른 해리스의 이벤트 효과가 사라지고 트럼프가 다시 상승세를 타는 모양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한겨레신문 정익희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를 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뉴욕타임스가 3일부터 6일까지 실시해서 8일 발표했던 어저께 발표했던 네. 그 여론조사에서
48%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7%가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답했어요. 네. 뭐 통계학적으로는 거의 동률이고 트럼프 우위가 의미는 없으나 그렇죠. 지난달 중하순을 거치며 해리스 부통령 우위 일색했던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 어쨌든 그렇죠. 간에. 네. 특히 뉴욕타임즈 조사는 공신력을 인정받는 데다 이 신문이 반 트럼프, 친 해리스 이런 성향이라서 좀 그렇죠. 의미가 더 있겠죠. 네. 지난 8월 말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9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7개에서 해리스가 우위였습니다. 그중에서 라스무센이라는 기관 조사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쪽이 많이 나온 거라서 좀 논외로 한다면 이번 여론조사가 처음으로 트럼프 우위로 바뀐 거죠. 또 바뀐 거네요. 네. 해리스의 그러면 이제 후보 교체 효과가 이제 뭐 거의 수명을 다했다. 뭐 그런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합니다. 네. 일단 바이든이 후보 사퇴한 지 거의 2달이 다 돼가니까요. 이제 그렇죠. 이제 해리스의 후보 교체 이벤트도 효과가 거의 다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8월 말까지 해리스가 여론조사에서도 우위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우위가 좀 줄어들고 있고요. 거의 붙어버린 거죠. 그렇죠. 해리스 여러 기관이 집계하는 그런 전국 단위 여론조사를 평균 낸 지수들이 있어요. 미국에 뭐 네. 예를 들어 리얼 클리어 팔라틱스 이런 게 있는데 해리스는 지난달 초에 역전에 성공한 뒤 8월 하순 무렵에 가장 격차를 많이 벌렸어요. 네. 그래서 그 리얼 클리어 팔라틱스 집계로 보면은 이달 3일 1.9% 포인트까지 격차를 벌렸는데 네. 7일에는 1.4% 포인트로 줄어든 거죠. 538라는 곳에서 한 집계도 보면은 네. 지난 23일에 3.7% 포인트까지 격차를 넓혔는데 네. 8일에는 2.8% 포인트 격차가 좀 줄었어요. 그렇죠. 어쨌든 격차가 줄고 거의 붙어가고 있다. 양쪽이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나 초접전이기 때문에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할 텐데 그렇죠. 지금 이제 트럼프 쪽으로 약간 좀 이렇게 바뀌고 있다. 뭐 내용적으로는 트럼프가 우세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평가까지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걸 과연 이벤트 효과가 다 한 거냐 뭐 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어떻게 봐야 약간 될까요? 네, 뭐 일단 제일 큰 게 그거겠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을 대체한 효과,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 뭐 민주당 전당대회도 전당대회 있었죠. 네. 이런 허니문 효과, 컨벤션 효과가 포함된 이벤트 효과를 많이 본 거죠. 거의 그렇죠. 2달 동안 뭐 누렸다고 네, 봐야 네.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은 시간이 가면 시들해지는데 그 기간 동안 새로운 동력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렇죠. 해리스가 물론 갑자기 후보가 된 측면도 있는데 뭐 새로운 의제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사실 별로 없었어요. 이미지만 자꾸 소비를 한 거죠. 해리스가 말은 멋있게 하나 선거판 유리하게 이끌 의제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트럼프 쪽에서는 이제 허니문 공식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다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저 미국 대선에서 뭐 전국적인 여론조사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경합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경합주에서의 지지율이 당락에 더 결정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다고도 네. 하는데 경합주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네, 이번 대선에서는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7개 주가 경합주로 분류가 됩니다. 네. 뭐 여론 추이도 초접전 양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북쪽에 있는 이른바 쇠락한 산업지대, 네. 그래서 러스트벨트라고 하고 그렇죠. 애리조나,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는 따뜻하고 또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어서 선벨트 지역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일단 리얼 클리어 팔라틱스 지수를 보면 현재 해리스가 7개 주 종합에서도 47.8%로 트럼프의 41.7%로 고작 0.1% 여기도 뭐 포인트 거의- 앞서가 뭐 통계자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8월 29일에는 0.5% 포인트까지 벌어졌는데 이제 뭐 더 붙어버린 거죠. 근데 경합주에서 해리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러스트 벨트입니다. 네. 7개 주 모두 초접적이긴 하나 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는 최근 대선에서 민주당 쪽으로 많이 넘어간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군요. 해리스가 후보가 된 뒤에 특히 미시간, 위스콘신에서는 추세적으로 앞서 나갔고 격차도 많이 벌렸어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번 대선에서 이 펜실베니아입니다. 네. 펜실베니아가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해리스는 펜실베니아를 포함해서 러스트벨트 3개 주를 안정적으로만 확보한다면 선거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대선은 펜실베니아다. 펜실베니아 네. 대선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최근 해리스가 격차를 벌려서 펜실베니아가
먹었습니다. 가져갔습니다. 앞서 갔어요. 네. 그래서 9월 1일 리얼 팔레틱스 집계로는 처음으로 선거인단 270으로 당선권을 넘었습니다. 270만 받으면 270만 되면 당선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거인단 최신 집계가 9월 2일까지인데 네. 그 9월 2일 보면 해리스가 다시 273으로 물론 격차를 좀 넓히긴 넓혔어요. 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펜실베니아가 다시 트럼프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펜실베니아가 만약에 트럼프에게 넘어가면 이번 선거에서는 해리스 이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군요. 펜실베니아의 민심이 중요하군요. 표심이. 펜실베니아가 이번 대선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경합주의 여론 지지 추이, 특히 지금 말씀해 주셨던 러스트벨트의 최근 추이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CBS 유고부가 3일에서 6일 실시하고 8일 발표한 북부 러스트 3개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에서 50대 49, 네. 위스콘신에서는 51대 49로 한 1, 2 근소하게 앞섰네요. 포인트 정도. 네. 그리고 더 중요한 펜실베니아에서는 50대 50으로 붙어버렸습니다. 동률이에요. 네. 네. 그리고 뉴욕타임즈 앞서 언급했던 네네. 뉴욕타임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위스콘신에서 3%포인트, 미시간에서 2%포인트, 펜실베니아에서 1%포인트 앞섰습니다. 이 정도면 뭐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지난 같은 조사가 지난 12대 있었는데 같은 곳에서 이제 뉴욕타임즈 12대 조사한 데에서는 3개주 모두 4%포인트 앞서면서 거의 오차 범위 거의 벗어날 정도까지 앞서다가 이게 줄어들어 버린 거죠. 지난달 8월 10일에는 그렇죠. 이제 한 3-4%포인트. 4%포인트니까 오차 범위 거의 벗어날 정도까지 갔다가 그게 확 줄어든 거니까 줄어든 한 달 거죠. 사이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이번 주에 좀 특이한 거는 남부 선벨트 4개 경합주 애리조나,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두 후보가 모두 48% 얻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중요한 거죠. 네. 이거 트럼프는 하여튼 반드시 조지아를 이겨야 되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이거 해리스 이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펜실베니아를 이겨야 되고. 그리고 그 트럼프가 펜실베니아까지만 먹는다면 당선 거의 뭐 끝난 게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초접전 양상, 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양상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뭐 숫자 말씀해 주신 거 보면 조금이라도 해리스가 좀 앞서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갖고서는 민주당 후보가 유지할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불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1990년 이후 미국에서 8차례 대선이 치러졌는데 민주당 후보가 총 득표수에서 7차례나 승리를 했어요. 네. 근데 문제는 5차례밖에 집권을 못했습니다. 다 이기진 못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그 득표수에서 총 득표수에서 이기고도 선거인대에서 진 선거가 2번이나 있습니다. 즉 2000년 조지 부시 대 엘고, 그렇죠. 2016년 트럼프 대 힐러리. 이때는 총 득표수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겼는데 선거인단이 져갖고서 대통령이 낙선된 거죠. 특히 힐러리 클린턴 대 트럼프 선거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무려 300만 표나 앞섰는데도 선거인단에서는 304대 227로 참패를 했습니다. 경합주 7개 모두가 다 트럼프한테 넘어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경합주가 진짜 중요하네요. 그렇네요. 네, 대선에서는. 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전국 여론조사를 지지율을 더 크게 벌리는 한편 경합주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를 가져가야지만 승리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네, 그런데 네. 현재 양상은 초접전. 특히 해리스가 같은 시기에 클린턴이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에서 7%포인트나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해리스는 지금 뭐 1%포인트, 뭐 2%포인트 이 정도밖에 그렇죠. 앞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오히려 내용적으로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저기 민주당 쪽이. 특히 그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등장 이후에 여론조사를 그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게 실제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가 좀 격차가 좀 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정치 양극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즉 유권자들은 공화 민주 양당 쪽으로 사실상 갈려 있고 그렇죠. 선거운동 효과에 크게 표심이 흔들리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따라서 극소수의 부동층이 이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이런 판세랍니다. 특히 트럼프 등장 이후 그를 지지하는 백인 중하류층들은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도 않고 그래서 수치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 거네요. 반영이 안 되네요. 네. 반면 민주당은 비백인 소수층에서 저변이 높은데 이런 비백인 소수층들은
지지층들은 네. 자신들의 권리 주장이 갈수록 적극적이고 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론조사 잘 응하죠. 그러니까 네, 네, 네. 민주당 지지율이 잘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아. 무엇보다도 선거인단이 많은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이런 대형주는 민주당, 또 텍사스는 공화당 이미 딱 정해져 그렇죠. 있어서 이제 앞서 말한 경합주의 결과가 선거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네. 미국 선거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부동층은 약 5에서 15%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경합주의 부동층이 핵심입니다. 그 수를 따져보니까는 한 225만 명에서 한 470만 명 정도. 네. 미국 인구의 1%좀 넘을 수 있겠죠. 많아야 뭐 1.5% 정도 퍼센트인데 네. 이들이 미국 대선을 좌지우지하고 와. 미국과 세계를 좌지우지한다. 그래서 그러네요. 야, 이 선거 젠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미국 선거 지형이 이렇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1980년대 이후에 이른바 미국 정치가 정체성 정치에 많이 좌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정체성 정치라는 것은 인종, 젠더, 민족, 종교 등에 기반한 이른바 동원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자유주의적 진보 진영에서 사회 대중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지위를 올리는 이런 운동의 모멘텀이 많이 떨어지니까는 네. 소수자 그룹의 동원에 기댄 측면이 좀 있습니다. 소수자 집단의 권리와 지위 향상에 초점을 두고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것을 주요 이념으로 삼아서 소수자들을 동원한 거죠. 따라서 민주당이 비백인, 여성, 비기독교, 이민자, 성소수자 등에서 동원력을 찾아왔습니다. 네. 반면에 이런 소수자가 이제 부상한 속에서 사회경제로 소외됐다고 믿는 백인 저학력 중하류층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불만인 거죠. 소외가 커졌고 네. 공화당이 이들 쪽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간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선거 지형을 고착을 시키고 극소수의 부동층이나 일부 경합주가 선거를 좌지우지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역이나 종교 이런 걸 한번 갈리면 이게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과거 정치 이념이 따르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네. 너는 백인 난 흑인 우린 딱 갈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초접전의 이런 양상 속에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TV 토론 처음으로 이제 열리게 되잖아요. 이게 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가장 전망하시는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네. 얘기를 합니다. 해리스 선수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대중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네. 해리스가 이 막무가내 트럼프에 맞설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해리스는 후보가 된 뒤에 언론 인터뷰를 피해왔어요. 네. 며칠 전에 첫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혼자 하지 않고 팀 월스 부통령 후보를 데리고 나갔어요. 네. 비아냥을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혼자 인터뷰도 못하냐. 네. 트럼프는 토론에서 거짓말이라도 동원해가서 막무가내로 상대를 막 제압하고 이런 토론 주도권을 쥐는데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네. 해리스가 이를 잘 제어하면서 트럼프를 머쓱하게 하고 또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귀추가 주목되는 내일 TV 토론인데요. 다른 변수 토론을 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대선 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자꾸 이런 걸 물으면 저는 입장이 곤란해져 갖고 이런 말로 예. 합니다. 미래학자 짐 데이터라는 사람이 네. 모든 미래 예측은 반드시 틀린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주장이 경구죠. 예. 자신의 편견, 희망사항, 주변 이해관계 때문에 이제 좌지우지 된다 이런 건데. 그렇죠. 네. 먼저 해리스가 누가 대선 후보가 될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올 초만 해도 사실은 전혀 생각지도 네, 못했던 못한 일이에요, 얘기죠. 사실. 예. 네. 또 무엇보다도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예측 불가합니다. 네. 기존의 정치 문법은 물론이고 기존의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도 싸그리 무시하는 측면이 있죠. 네. 근데 그런 인물에 미국 대중들이 열광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참 예측하기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 포커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지지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트럼프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안을 준다. 오.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민주당 일을 잘난 척만 하면서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기존 상식을 판단하기 힘든 측면이 있고 네. 그만큼 미국 대중의 불만과 예측 불가성이 상당히 증폭된 상황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트럼프 지지층은 이게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도 않고요. 그렇죠. 또 주류 언론들이 저도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평양이고 반트럼프 성향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이런 것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해리스의 비백인 정체성, 비백인 여성 정체성. 네, 네. 이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초기에는 강점이었는데 갈수록 불리한 점이 작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무엇보다도 후보로 급제된 해리스가 자신만의 새로운 정체성과 소구력을 보여주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중요한 사안도 많아요. 네네. 가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뭐 미국 이민 문제. 네. 트럼프는 이 문제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확실한 입장이 있고 별로 좌우되지가 않아요. 뭐 자기가 어떤 입장을 취해도. 네. 근데 반면 해리스 이 문제에서 잘못 건드렸다가 아주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예, 쉽지 않은 내일 TV 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더 주목이 되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미국 대선 판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혜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포원의 So Much in Love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